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해지지만 인용된다면 증원 계획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번 신청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인데요. 1심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의 기류는 조금 다르죠. 이미 2,000명 증원 배경을 설명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50건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각되면 증원할 수 있지만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번 주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우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고객님들 덕분에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웰메이드는 앞으로도 모든 순간을 고객님들과 함께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웰메이드이길. 웰메이드 50주년. 아기 낳고 펜스 타자. 타이어뱅크가 올해 아기 낳은 부모님께 타이어 50% 할인, 넷째 출산 부모님께 타이어 무료 증정, 전국민 타이어 3+1 할인 행사에 추첨을 통해 펜츠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 교사노조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북 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자,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홍수를 앞두고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을 거대한 방주에 태워서 40일간 이어진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방주에는 식물의 씨앗도 함께 실렸고요. 현대사회에도 방주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북 북부권에 있는 곳이 전 세계를 통틀어 둘뿐인 곳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 방주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생 생물종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식물 기후변화, 핵전쟁 등 인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식물 유전 자원의 보전과 소득 증대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 북부권에 있는 방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주실까요? 네,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모두들 호랑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인정한 국제 종자금고인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자연재해나 핵전쟁과 같은 대재난, 대재앙에 맞서서 식물 유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건설된 세계 최초의 야생식물 종자 연구 저장 시설로 201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와 함께 전 세계에서 두 곳뿐인 국제 종자 금고인데요. 네. 이곳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야생식물 종자를 수집을 해서 유전 체학이나 단백질 체학에 기반한 종자의 생화학적 연구, 또 종자 장기 보존법 연구,
시드볼트, 시드뱅크 운영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유의한 시드볼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 종자를 보호하는 곳인데 엄격한 보안이라든가 설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발 고도 600m에 지하 46m 지점에 터널형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강화 콘크리트 한 60cm 또 삼중 철판 구조를 사용을 해서 규모 6.9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또 뭐 전원 공급을 다원화해서 전원 차단 시에는 자가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했습니다. 예. 냉동 설비는 습식 방식이고 고장을 대비해 냉각 장치도 여러 대 준비되어 있다고 전해지고요. 현재 이곳에는 야생식물 종자 200만 종을 보관을 할 수 있고 공간이 포화될 때를 대비를 해서 추가로 보관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2019년부터는 다끝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이 돼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지상은 일부 제한적으로만 개방하지만 지하는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능한 것도 특징이고요. 예. 1년 365일 내내 영하 20도와 습도 40%를 유지하며 정전 시에도 실내 온도는 최대 영상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등 인류가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도 미래의 인류에게 야생식물 종자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춘 곳입니다. 그렇군요. 1년 365일 내내 영하 20도, 습도 40%를 유지하는 시드볼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류에게도 중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미래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런 식물종을 보호하는 시드볼트가 아닌 소득원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시드볼트를 경상북도가 건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종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종자를 시드라고 하는데, 예. 경상북도가 안동, 봉화와 같은 이제 북부권 시군에 K-시드 사이언스 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서 전해드린 백두대간 수목원 시드볼트와 같이 기후변화나 핵전쟁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의 종자 보존은 이뤄졌는데 자생식물의 종자를 보존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계획 단계이기는 하나 경북은 특히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서식하는 자생식물의 약 40%가 경북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이들 식물에 대한 연구는 이제껏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도 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가치가 충분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생식물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 같은 것들이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런 들풀 같은 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이게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일단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종자 시장의 규모가 하나로 약 64조 2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한 70조 1200억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종자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2016년에 이제 전북 김제의 민간 육종단지가 준공이 됐는데 식량, 채소, 가수, 하회와 같은 종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1월 앞으로 5년간 1조 9천억을 투입을 해서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것도 향후 글로벌 시장 성장 전망에다가 국내의 열악한 종자산업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은 자생식물 쉽게 이야기하면 들풀인데 산업적으로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간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들풀일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연구를 한다면 로열티를 지급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 바이오 산업의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자생식물 종자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그런 선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인 원추리라는 풀이 있거든요. 원추리. 예. 종 분류로는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가의 여러 해 사리풀로 넘나물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기는 하는데 이 원추리가 해외로 반출된 뒤에 하루백합, 영어로 이제 데이릴리라는 꽃으로 개량이 돼서
현재 국내로 역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된 자생종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연간 지급하는 로열티가 약 400만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이제 구상나무의 경우에도 1900년대 초에 이제 해외로 반출이 돼 서양의 선교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구상나무는 1920년에 한국 고유종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연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종 개량 등을 통해 활용할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추리나 구상나무 같은 것들, 이것도 이제 다 자생식물에 속하는데 이런 게 충분히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런 선례가 네네.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럼 다른 산업으로의 활용, 어떤 산업을 얘기하는 건지요?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코로나19 이후 백신을 생산을 한다던가, 그리고 현재도 햄프 규제 자유 특구에서 이제 햄프 추출물을 통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국내 바이오 산업은 2010년에는 시장 규모가 한 5조 7,800억 정도였는데, 2019년에는 10년이 안 되는 기간에 한 12조 3천억으로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시장 규모는 성장을 했지만 시장 규모와 비교했을 때 연구나 소재로 활용 가능한 식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 산업계의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건데, 경상북도는 이제 안동이나 봉화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자생식물 종자를 활용을 하면 그린바이오 소재로 공급해서 경제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산업의 원료 수급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요. 또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수급이 어렵고, 이 같은 이유로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해외의 종자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바이오 분야의 국내 기업의 해외 의존도는 의약품은 한 70%, 화장품은 약 80%, 식품도 70% 정도 수준에 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상북도 북부권에 계획대로 자생식물 종자를 보존하고 또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군요. 대부분 네. 70% 이상 바이오 분야. 자, 그렇다면 경상북도는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어디까지나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우선은 2029년까지 북부권에 총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서 연구센터나 종자 양묘센터, 스마트 연동원실, 생산용 포지 등 생산단지나 인증센터를 갖춘 시설 건립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설에서는 야생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 저장, 생산, 활용, 산업화와 같은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고요. 특히 이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자생식물 종자 정보 구축 사업과 연계를 해서 자생식물 자원을 건역, 유형별로 확보를 하고 이력 관리 등을 통한 유전 다양성 확보, 그래서 데이터 구축이나 또 산업 연구용으로 종자를 소재화할 수 있는 각종 연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예.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또 불필요한 시설 중복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폐교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계획도 좀 세워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결국은 야생식물 종자를 산업화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북부권에 구축돼 있는 기존 인프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라던가 안동의 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던가 충분한 연구 개발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죠. 예. 산림자원 또한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약 40%를 이제 경북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관련 연구에 있어서 우수 인력이나 우수한 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연구 거점이기도 하고요. 예. 단순히 종자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산업화를 위해서는 소재화라던가 또 연구를 통한 소득 창출, 이런 것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간 우리나라의 종자 관련 연구는 식량, 채소, 가수, 사회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북은 야생식물 종자를 앞으로 식품이나 의약품, 향수, 화장품과 같은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K-뷰티나 K-바이오 등이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추세에 대해서
관련 시설 구축이나 제대로 된 연구 개발만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산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모레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사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내일 모레 스승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스승의 날을 맞는 선생님들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시다면서요? 아, 예. 작년 이맘때도 제가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예, 얼마 지나지 않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공교육 붕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여름 전국의 교사들은 교권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아스팔트 위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예. 정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작 학교에서는 이 대책들이 교실 붕괴를 멈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네. 학교는 바뀐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 내놓았지만 이해도가 낮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최근에 이제 스승의 날 기념해서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자,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국 교사 대상 설문과 경북 교사 대상 설문이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왔는데요. 예. 교권보호법이 불완전하게 개정이 돼서 현장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체감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
또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교육 정책과 늘어가는 업무량, 오르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급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사라는 직업의 만족도 자체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데에는 이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8명이 교사라는 직업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교사들의 응답인데, 설문조사인데 10명 중 8명이 나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들어주셨습니다. 교권보호법이 개정이 되긴 됐군요. 근데 이게 좀 불완전하게 개정이 됐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여기에 또 뭐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 교육 정책과 늘어가는 업무량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상당히 불만족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경북 지역 교사 80%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자, 왜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예, 옛 말 중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교사라는 직업이 옛날부터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았고 또 그 노고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 전까지 사범대나 교육대학교가 꽤 인기 있었던 것이 교사라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큰 소득을 주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이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교사 대부분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이런 씁쓸한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예. 최근 10년 상간에 학교폭력 예방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학교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쟁송의 무대가 된 것 같아요.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학교가. 네네. 예. 사법적인 전문 지식과 처벌 권한이 없는 교사가 이걸 업무로서 처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원을 감당해야 하고 또 교사 본인이 고소를 당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가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교원평가 제도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교원평가는 2010년도에 전면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부적격 교사 퇴출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과 중첩돼서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슬그머니 교육 전문성 신장으로 목표를 바꾼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하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고요. 우려했던 대로 대부분의 평가는 교육 활동보다는 교사의 태도나 용모에 집중됐고 또 일부에서는 교원 평가를 빙자해서 교사를 위협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사 대부분이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라고는 하는 그 이유, 그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교원 평가 제도, 이것도 원인 아니냐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 교원 평가 제도라는 게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하는 그런 제도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교사 전문성을 평가하기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고, 교사의 태도나 용모에 집중했다. 이런 문제가 있군요. 예. 자, 최근 또 하나 조사 결과 나온 게, 최근 1년간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요? 네, 설문조사 결과는 10명 중에 6명 비율로 그렇다는 응답이 나왔는데 이게 과장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에 직접 가서 이렇게 겪어보시면 왜 이렇게 높은 응답이 나왔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학급에는 지도가 좀 많이 어려운 학생이 종종 있거든요. 교사의 훈육이 통하지 않고 또 다른 친구들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들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제 자녀가 피해를 보니까 이 문제 행동 학생을 좀 더 강하게 지도해달라, 통제시켜달라고 교사에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급에서 이제 수업 자체 그 물을 완전히 흐리는 그런 학생들 가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단체 그렇죠. 생활하다 보면. 예.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학생들이 발생한다면. 네, 지금으로서는 교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없어요?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들의 민원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1년 내내 반복되면은 결국 학부모들은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취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반대로 또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가 교사에게 계속 혼나고 야단을 맞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왜 우리 아이만 미워하냐. 그렇죠. 우리 아이 혼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게 커지면 자칫 아동학대 신고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예, 바로 이거예요. 학교가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던 교사들이 오히려 소송을 당할 위험이 더 크고 또 최소한의 지도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이 교실이 학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되고 결국은 공교육이 꼭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으니까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교사 같은 경우는 정말 당황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학교 그 교실에서 이런 학생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전에야 막 우리 어렸을 때야 막 체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뒤에 나가 있어라든지 아니면 더 심하면 교실 밖으로 뭐 나가 있어 이렇게 대응도 안 되는 건가요 요즘에? 이제 교권사법이 바뀌고 생활지도고시라는 것이 이제 학교에 새롭게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뭐 이제 교사의 그 지시에 불이행하는 학생을 잠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이 개정되긴 했지만 이 분리된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 아직 학교마다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분리된 학생을 자칫 복도 밖으로 내보냈다가 이게 또 다른 아동학대의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 확실한 그런 어떤 뭐 단호한 그런 대응 조치, 지침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예. 자, 정서적인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건 뭐 거의 다군요. 88%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서요. 예, 이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신고로 이어지면 교사는 조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 또 최근에는 이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돼서 문제행동이나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학생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남용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이 교육은 학생들을 사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일부 제약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편을 느끼거나 반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마저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교사들의 만족도라든지 고소 고발에 대한 걱정 또 이직이나 사직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었나요? 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는데요. 예. 70% 이상이 교육 정책에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또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답을 했고 특히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도입과 또 교육과 보육을 합친 유보통합 추진에는 90% 이상이 최하점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늘봄학교랑 유보통합 이거 상당히 지금 어떤 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교사들은 90% 이상이 최하점을 줬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가적 정책인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의 상용 하달식으로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정책과 또 학교 현실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이렇게 현장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되지 않고 또
꼭 필요한 입법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보니까 교원이 직접 입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80% 이상으로 꽤 높았습니다. 정치 기본권 보장해달라. 예. 자, 그리고 이제 교사의 직업적인 자존감이 상당히 이렇게 낮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 학생들 앞에 서서 수업하고 지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자신감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스로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또 공격당하지 않게 방어를 해야만 별 탈 없이 교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고, 이미 많은 훌륭한 교사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교권 보호와 교실 붕괴를 막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 이게 현장 교사들의 근본적인 고충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께도 물어보면 솔직히 학교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또 교사의 직무 범위의 한계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고서는 그게 어느 순간 문제의 예방과 해결과 관련된 업무가 학교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오히려 그 업무가 과중이 되는군요. 예, 그리고 학교가 추후에는 책임 충고를 당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작년 한 해 청소년 자살률이 늘었다고 해요. 예. 교육부에서는 사회정서성장지원과라는 과가 신설되었고, 또 학교로는 이런 위기 학생들을 판단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업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교사들이 이런 심리 검사나 상담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죠. 교사가 이 업무를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또 교사가 하는 교육이라는 직무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학교가 사회문제 책임의 면피용 기관으로 이렇게 학교를 대하지 말고 정말 미래인지를 키우는 교육기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장해줬으면 하고요. 예, 또 교육당국도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책과 요구에 좀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안전한 교육 여건 실현을 위해서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권사법이 추가적으로 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사법이. 예. 자, 예를 들어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회정서 성장지원과라는 새로운 과가 신설되고, 또 일선 학교로는 위기 학생 판단하고 관리하라는 지시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건 또다시 이제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군요. 자, 이렇게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통해 본 현지 교사들의 어려움도 좀 살펴봤고요. 현실 개선책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더 이상의 교권 추락 막아야겠고요. 교사들의 만족감 또 자존감 높여서 그게 다시 학교 교육의 어떤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앵커님, 혹시 수다가 여성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예, 얼마나 아니죠. 수다스러운 남성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예. 네. 분명히 이제 수다는 남녀 가리지 않고, 그런데 질투 역시 아마 그런 영역에 드는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뭐 여자들의 어떤 질투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기도 하고 예. 또 여성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어제죠 어제 난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이혼 사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흔히 돌싱남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싱글 남자.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혼 사유 1번이 아내의 능력이었답니다. 아내의 능력이요? 예. 이게 이혼 사유 그러니까, 1위라고요? 네네. 어떤 이유일까요? 재밌는 설문조사여가지고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감상한 영화 페어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의 질투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돌싱 남들의 이혼 사유 1번이 아내의 능력이었다? 보통 이제 이혼 사유 하면 뭐 성격, 그렇죠. 배우자의 외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내의 능력이었다라는 건데. 오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설문의 내용이 네. 조금은 이제 좀 각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자, 오늘 좀 독특한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자, 질투와 결혼 생활입니다. 오늘 주제. 자, 그럼 본론에 앞서서 아까 그 영화 페어플레이라고요? 이거 저는 못 네네. 봤는데, 이게 어떤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투자회사에 다니는 두 남녀의 그 삶을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또는 이제 그 결혼 이전에 이제 약혼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담고 있는데 예.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규정상 사내 연애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약혼에 이를 정도로 이제 은밀하고 짜릿하게 연애를 즐겨요. 예. 그런데 이제 약혼남이 승진이 이제 임박해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에 대해서 실적과 평판에 대한 구설수가 이렇게 나돌아요. 소문이 돌자 네, 구설수가 나돈다. 예. 그런데 뜻밖에도 약혼녀가 먼저 승진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약혼한 두 남녀의 관계가 묘하게 바뀌면서 이 약혼남이 이 약혼녀를 좀 이렇게 질투하는 자신의 자리를 꿰찼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 둘의 관계가 이제 삐그덕거리게 돼요. 이런 이제 줄거리로 이제 전반부를 쭉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영화는 이제 이런 단순한 구도를 넘어서 이제 관객을 또 다른 차원으로 몰입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그 영화는 인정대에서 얘기하는데 그 뜻밖에도 그 남자가 여자의 성공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좀 특별한 소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상당히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나 보네요. 예.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제 남성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아내의 능력이 이제 돌싱남들의 이혼 사유 1위였다. 이 영화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조사 결과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설문조사를 조금만 이제 말씀드리면 재혼 정보업체 두 곳에서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55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이전 배우자의 장점이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항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남자와 여자의 답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이제 첫 번째 답변은 아내가 승승장구할 경우에 이혼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다라고 28%가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답변이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내의 사회적 성공이 남편의 존재감 하락과 비례하면서 부부간의 위화감을 낳는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을 잃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에 이 남자들은 배우자가 평범한 여성이었으면 그냥 살았을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심리일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흔히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아내가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나 스스로 이제 위축이 돼서, 그러니까 존재감이 하락하고 또 심리적 위화감을 낳는다. 그래서 이혼까지 연결된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럼 남성은 이렇고 그럼 여성은 어떨까요? 여성 응답자 이혼의 원인 뭐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그 제일 많은 여성 응답자는 예. 남편의 매너가 너무 세련된 경우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매너가 너무 세련돼서?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세련된 매너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여성의 관심을 끄는 그런 이제 남편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고 아내는 그만큼 신경을 쓰게 되고 일상이 피곤해지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여자들의 경우에 이게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품절남인데 아직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그만큼 부부에게 피로감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매너가 이게 왜 저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매너 좋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매너 좋게 행동하면 다른 여자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렇지 않겠냐 라면서 의심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또 이혼으로도 연결된다는 말씀이신데. 밖에 나가서 그런 좋은 매너를 늘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뭐 세련된 매너가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몇 개의 그 선지를 주고 대답하라고 했더니 남성들은 이렇게 여자들의 경우 세련된 옷차림, 양호한 인간관계, 다정다감, 다재다능한 순으로 이제 장점이 단점으로 변했다 그러고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질문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가 다재다능한 게 이제 가장 크게 작용했고 세련된 옷차림, 깔끔한 성격, 양호한 인간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좀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상위권에 드는 게 세련된 옷차림이에요. 그렇네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에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렇게 남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은 습관 이런 거는 부부 모두에게 피로감을 남겨주는 것 같고 남보다 잘 보여주기보다는 서로에게 잘 보여주기를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답은. 예, 이해가 갑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왜 문 여성들한테 다 잘 보이려고 그러냐. 이런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인간관계를 봤을 때 남성은 2위 있는데 여성은 4위예요. 제가 이걸 보면은 이제 인간관계는 사회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성은 남성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편인데. 관대하네요. 상대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인간관계가 양호할 경우에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뭔지 알겠어요. 내 아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발이 넓다. 너무 아는 사람이 많다. 연락도 많이 한다 그러면 좀 기피한다. 이거 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렇다면 뭐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는 좀 헷갈리게 됩니다. 이제 공감도 가고 한편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란 뭘까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런 건 현실에서 없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각각의 결혼 생활을 하고 천태만상인데 이른바 이제 이상형 아이디얼 타입을 가려낸다는 건 불가능한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따라서 결혼 생활의 양상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보다 윗세대라든가 저희 세대만 해도 아직도 조금 결혼 생활에서 가부장적인 관행이 조금 남아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남성 주도형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고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을 좀 구분하는 인식이 강하고 이혼은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많은 경우에 여성이 인내심으로 이제 결혼생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사회는 진화하고 뭐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남녀 평등의 그런 인식이 좀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남성은 여성을 이성인 동시에 경쟁자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졌고 앞에서 봤듯이 이제 여성의 성공이 이혼 사유 1위로 제시됐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또 혼자서 사는 주체적 삶을 또 이제 뿌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건 정말 세대 간의 큰 차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성의 성공이 그러니까 남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 위축되고 뭐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아내를 보면서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그 여성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 아내의 성공 자체를 싫어하는 것보다는 성공함으로써 어떤 그전에는 이 집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 안 했는데 하면서 어떤 좀 변화된 그런 모습 보면서 갈등이 시작돼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결혼 생활 그렇죠.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하고 네. 비교하지 않는 게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우리 교수님도 결혼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한 30년 넘었죠. 30년 넘으셨잖아요. 예. 예. 혹시 이거 갑자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적인 결혼 생활 위한 최고의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상호 신뢰와 인내라고 봅니다. 아, 상호 신뢰와 인내. 그러니까 예. 좀 뭐 앵커님도 그러겠지만 세상에 가장 힘든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가장 힘들면서 가장 행복하죠, 뭐. 예. 결혼 생활. 물론 이제 예. 그거는 동전의 양면인데 그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이 신뢰와 인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은 맞아요. 예. 뭐 그냥 그거는 순식간에 깨지는 거죠. 예, 신뢰와 인내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저도 후배들 결혼하면 이 얘기는 꼭 해주는데. 예. 네. 자, 이제 오늘 결론 말씀 한 1분 남짓 남았네요. 네, 1분. 예. 자,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제 꾸준히 진화했고 인간관계는 이제 다양하게 변화했는데 예전처럼 뭐 부부가 되면은 100년을 해로한다 이런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해지고 좀 뭔가 남자도 여자도 어떤 평등하게 사회생활하고 또 그런 것이 보편화되면서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뭐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감추고 싶지 않는 그런 이제 사회 현상이 됐죠.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배우자의 강점이 이혼 사유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게 다가오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 아내의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좀 간사하게 인식을 하는 게 결혼 생활 유지하는데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분명히 이제 남성 위의 사회는 지나갔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이제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데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신뢰와 인내로 이제 유지되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의 이제 오랜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칙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널리 관대하게 퍼져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